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문학 수업 시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또는 철학과 역사를 통해서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인문학 과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 입맛에 맞게 이래저래 변형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으로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대강의 설명을 첫 번째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인문학을 교육학을 통해서 접근해보는 나름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수업이고, 그런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교육이란 소재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탐구해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사실 인문학에 접근하는데도 여러 가지 용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수업의 나름의 강점이라고 보고,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는 우리 수업에서 그래서 주입식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나열해서 여러분이 딸딸 외워간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어디 합격하려고 듣는 수업도 아니시고, 여러분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성숙과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입식 수업 할 것은 없고, 사실 저는 교육학자로서 그런 주입식 수업에 굉장히 반기를 드는 사람이고, 그렇게 떠먹여 주기식 교육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내 주인이 돼서 능동적으로 사고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훨씬 선호한다는 식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사고에 도움을 주는 인문학적인 분야로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역사학과 철학을 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수업의 제목은 역사와 철학으로 교육보기. 그래서 역사란 어떤 학문이고 철학은 또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동영상 파일을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저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수업으로, 지난 수업 때 제가 제시했었던 교육을 정의하기에 대한 귀납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그걸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일에서는 요걸 얘기하겠습니다. 역사와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번째 파일은 요거 끝나고 여러분이 다음 걸로 넘어가서 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에서도 여러분이 읽으실 참고 자료,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읽으실 참고 자료를 말미에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읽으시면 두 번째 수업을 완료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이제 전반부를 시작하자면, 전반부가 지난번에 우리가 건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세상에 흩어진 단서들을 긁어 모아서 교육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데 다 종합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구나 하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귀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귀납적 과정을 도와주는 사고의 틀로서 제가 육하원칙 제시해서 교육은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 주체들이 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경쟁이 있는데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쟁이 있고, 그리고 부모의 교육적인 의도에 대해서 대중매체는 또 다른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시공간적인 점유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 사교육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학교 공교육이 그 세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수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만, 그 배후에 제가 어떠한 꿍친 속내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음성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분위기에서 행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질문, 교육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면서 말씀드리죠. 교육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그 교육의 목적인데요. 목적을 우리 사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큰 시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왜 교육을 하느냐, 우리 공동체는 왜 후대를 양성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사회 커다란 관점 말고 나라는 개인, 나 한 사람은 왜 교육을 받고 하느냐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또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업 때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미시적인 관점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교육을 받으시느냐,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은 개인적인 미시적인 관점인데, 사회적인 거시적인 관점부터 보자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목적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산업 인재 양성.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선소에 가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IT 기업에서 컴퓨터를 두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돼야 되고, 정말 수만 가지의 직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 직종이 제대로 돌아가야 우린 제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엉터리 기술자가 아니고, 의사가 그 돌팔이 의사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집 배운 아저씨는 또 제대로 그 자신의 임무를 파악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다 그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계란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동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도 걷어야 되고요. 세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 산업에도 지원하지만 복지에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닦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당을 뽑고 이래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투표도 하자,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 등등의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을 시켜야만 됩니다. 이것을 정치적 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통합을 위한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우산 안에서 통합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이겠는데, 이 통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묘사라고,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통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 통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투표도 하고 정책도 결정하고 뭐 지지도 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용한다라는 그런 매우 비판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이라는 이런 개념 하에는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통제라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양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치적 작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관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지하는 정권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반면에, 현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흑백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소지도 있어요. 왜냐면 언제나 정치적인 활동에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양면성. 통합하고자 하는 것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집권 정당이 세력이 누가 됐든 간에 언제나 그런 양면성이 있으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권 세력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지지를 얻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원이 늘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 교육이 언제나 정치적인 첨예한 사안으로 나와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갈라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누구 편이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역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통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동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회문화의 주체 세력이 정치 세력일 수도 있지만 자본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대중매체의 예를 들었듯이 배금주의라든가 물질주의라든가 소비지향주의 같은 가치관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경제활동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악하다라고 제가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통합도 있지만 경제적인 통합도 있고 그 밖에 어떤 특정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의 통합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장유유서를 원합니다. 지하철에 꼭 경로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 힘을 갖게 되면 젊은 세대를 위한 가치관을 더 퍼뜨리고 싶어 하겠죠. 뭐 그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으니까 일단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의 통합을 위해서 교육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교육에서 대놓고 도덕 수업에서 이런저런 가치관을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잠재된 배후에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어떤 가치관이 더 존중되고 그런 면모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언어 공부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이 인재들이 자라나서 더 그 소수 정예들이 과학자가 돼서 연구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인문학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키워야 사회 전체가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밖에 예술 인재들도 우리가 키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뭐 예술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 밥 먹여주죠. 여러분 BTS 보십시오. 그리고 저 기생충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꼭 돈 얘기하려고 예술 창달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술적인 그런 향유가 없는 세상에 산다면 이게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 벌고 밥만 먹고 삽니까? 노래도 불러야 되죠. 그림도 감상하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 거 없이 우리의 삶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적인 재능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바로 지금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공동체의 지원으로 키워주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들이 보다 향기 높은 작품들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감상하면서 기쁨을 느끼거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통을 더 치유할 수 있거나 그래서 살 힘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교육하는 목적이 돼야만 됩니다. 제가 점점점 했죠. 이건 대표적인 거시적인 목적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만 늘어나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거 이 정도 얘기하고 개인적인 거 볼게요. 개인적인 작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교육을 안 받으면 현대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취업을 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내가 완전 무학이라고 나는 못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의무 교육만 받아도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직업 선택의 폭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면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선택폭이 넓어지죠. 따라서 그의 취업의 폭이 넓어지면서 생존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삶의 질을 제고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거의 개인적 교육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써놓은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교육의 목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교육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화시키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면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연속극 드라마에서 늘 재벌만 나오다 보면 돈만 중시하게 됨으로써 다른 삶의 풍요로운 목적들에 눈을 닫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일단 기본이죠. 저희 자식 키우고 걔네들 다 걷어먹여서 대학까지 보내고 등록금 내려고 쩔쩔매고 이런 삶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돈의 중요성, 위력이라든가 그리고 먹고 사는 생존의 숭고함에 대해서 감히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기본.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지적으로 성숙합니다. 우리 두뇌가 왜 주어졌을까? 우리 인간의 두뇌는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세상을 인식하게 고안이 되었을까? 우리가 답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쓰라고 주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짐승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를 보다 더 정교하게 나의 삶에 맞게 잘 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그 취합한 정보를 나의 삶을 위해서 더 유의미하게 재조직하는 즉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그 능력이 점점 더 제고되겠죠. 더 높아지겠죠. 그럼 뭘 더 잘할 수 있느냐? 일단 자신이 속한 직업적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신의 기술이 더 발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계를 보는 안목이 더 확장, 심화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더 새로운 규정, 더 나은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죠. 앞으로 하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화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을 한 주체에서 부모 또래 얘기하면서 사회화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사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의는 어떻게 차려야 되며 등등 수많은 것들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교육을 배워야 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미적이고 창의성 개발하는 것은 위에서도 지적 발전이라든가 예술 창달에서 나온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아무것도 못해도 폰에다 이어폰 끼고 노래를 듣잖아요. 또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요. 때로는 춤도 추고 싶고요. 영화도 감상하고 이 모든 것이 심미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감상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고 때로는 나만의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 개발되면 나는 그냥 메마르고 딱딱하게 돈 계산만 하고 먹고 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 폭을 더 훨씬 넓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 따로 예술 따로 아닙니다. 같이 붙어서 연동해야 내가 인간으로서 작용을 잘하는 것을 전인적인 인격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인적. 제가 교육의 목적으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입니다. 전인, 전체 인간, 전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쬐꼬만 존재가 아니에요. 밥만 먹다 죽는 존재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고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 보겠어요. 그 접근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거시적인 차원에 또 있거든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추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인식 통과의례라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잘 의식하지 못하는 좀 숨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설명을 첨가시키고 싶은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너무 수업을 지연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일종의 보너스 강의로 요번에는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요번 주엔 동영상이 이제 3편이 되겠네요. 제가 하나 추가하는 이 보너스 강의, 성인식 통과에 대한 보너스 강의는 제가 이미 대학에서 강의했던 그 녹화분을 제가 그냥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너스고 참고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서 이건 드리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만 뭐 이왕이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것은 그래서 이번 주에 세 번째 동영상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개인적인 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나에게 지적인 발달도 하고 사회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더 전인격적인 나를 살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실현 또는 자아 실현. 이제 그 옛 세대들은 학교에서 자아 실현이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흔히들 교과서에 수십 년 전에도 교육의 목적은 자아 실현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배운 세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자기 실현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설명하고 들어가면 자아라는 것은 나의 전체 인격의 좀 껍데기에 관련이 있어요. 나의 전체 인격은 굉장히 두텁고 깊고 넓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세상에 맞춰서 발달된 나를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맞춰서 눈치 보면서 자란 나가 있어요. 나의 가면 같은 것이에요. 나의 대사회적 자아, 나의 겉의 인격, 껍데기, 뭐 이런 것을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실현하자는 게 사실 교육자들이 얘기한 자아 실현이 아니거든요. 껍데기를 실현하자는 게 아니라 껍데기 안에 있는 고유한 나라는 것이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나, 개성, 이런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성과 껍데기를 전부 합쳐서 다 실현하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게 옳다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서 원래 번역어이기도 해요. 그 원래 용어가 self realization, self actualiz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self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서 진짜 자기 실현이라고 씁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쪼잔한 설명이 많았어요. 이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의 교육적 목적으로 자기 실현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봐야겠다. 아니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화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한글을 안 써놨네. 죄송합니다. 매슬로우라는 미국 학자예요. 에이브라햄 매슬로우라고 유명한 흔히 그 인문 심리학의 뭐 개척자 이렇게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옛날이죠. 70년대도 되기 전에 욕구 계층 이론, 욕구 위계 이론 뭐 이러한 이론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자기 실현 개념을 주창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뭐 워낙 유명해서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법학 뭐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매슬로우 선생이 보기에 사람은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좀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위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낮은 욕구서부터 높은 욕구까지 저차원에서 고차원까지 이 위계를 정리했어요. 가장 저차원 욕구가 뭐냐? 하위 욕구, 생리적 욕구라는 겁니다.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요.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없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초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먹고 자고 싸요. 그럼 만족하냐? 당연히 아니죠. 죄수가 감옥에 갇혀서 계속 밥만 주고 화장실만 갈 수 있게 한다고 만족하냐면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은 욕구가 너무 많아요. 먹고 자고 됐으면 그 다음에 좀 안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정되고 싶어요. 일단 어떤 거처가 있고 싶고 그 어떤 그 사회 안에서 나름의 늘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소나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심심해요. 소속감. 사람들을 사귀고 싶은 거예요. 무리에 속하고 싶은 게 인간의 또 기본적인 욕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어울려서 같이 살아요. 그럼 좀 더 나아졌죠. 밥도 먹고 그리고 집도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어울렸는데 사람들이 다 날 따돌려요. 왕따시켜요. 그리고 날 구박하고 다 미워해요. 그러면 불행해서 죽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럼 안 되겠죠. 소속이 되고 또 애정도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받고 나서 더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것이 존경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욕구가 또 강하단 말이에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욕구를 충족했으면
상당히 만족스럽겠죠. 밥 먹고 살지, 집도 있지, 주변에 친구도 있지, 직장 동료도 있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줘. 그럼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근데 욕심이 한이 없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을 최상의 욕구라고, 자아실현 욕구 또는 자기실현 욕구라고 이분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기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으로는 만족 못해요. 타인의 인정으로는 만족 못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실현해내고 싶은 것이에요. 나만의 것을. 남들이 시켜서 하는 건, 남들이 인정해서만 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꽃피우고 싶은 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성인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제가 상대하는 대학생들은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고안한 유치한 예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딴 데서 이런 데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름이 뭐더라? 페라리 엔초라는 슈퍼카예요. 무지 비싸요. 지금 뭐 7, 8억 이상 한다던가 뭐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강남에 가면 페라리, 람보르기니도 많이 눈에 띄는데 그거보다 더 좀 비싸요. 슈퍼카 중에 슈퍼카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성능이죠. 이걸 예로 들고 얘 차생에 대해서, 인생이 아니라 차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차를 샀어요.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만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얘를 어디다 쓰느냐?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냥 그 경기도의 소도시에 사는 소시민의 삶이 이 차를 몰고 뭐왕 밟아서 뭐 200km 밟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시속 4, 50km 밟아가지고 요새 뭐 속도 제한 50km 됐죠?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요. 마트나 가지 뭐 갈 데가 없어요. 가서 뭐 하냐면 뭐 마트에서 뭐 명품 쇼핑하겠어요? 뭐 이런 거나 산단 말입니다. 뭐 라면이나 사고 참이슬이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또 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런 저의 소시민적인 삶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가의 초고성능 슈퍼카를 쓴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상상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맨날 이걸 썼어요. 십수년을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얘가 마일리지가 다 돼서 폐차할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차생을 마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 수십만 킬로를 달려가지고 폐차장에 가는 페라리 엔초의 기분은 어떨까요? 신경이 어떨까요? 수억 대 슈퍼카로 수백 킬로를 그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차가 참이슬과 삼양라면이나 나르고 자신의 생을 마쳤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마음이 인격이 있다면, 인격이 아니라 차격이겠죠. 인격이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 수강생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치욕스러울 것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그 귀족차한테 삼양라면이나 나르게 했으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살았을 경우에 만족했을까? 달렸을 때죠. 질주했을 때죠. 자신이 타고난 고성능 엔진의 출력을 다 써봤을 때 만족했을 거예요. 어디서 쓸 수 있느냐? 동네 조그만 마을에 그 편의점이나 뭐 마트에나 다니면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아우토바한 같은 데 가야 돼요. 경주장, 레이싱 트랙에 가야 돼요. 거기서 고성능을 그 엑셀을 팍 밟으면 그냥 3초 만에 100km까지 질주해 가서 시속 2, 300을 그냥 밥 먹듯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주를 할 때 얘는 신이 나겠죠. 신난다.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어. 그러면 만족했었을 거예요. 요거하고 자기 실현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유치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자기 실현이란 자기한테 부여된 고유한 엔진을 써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써보고 가게 되면 매우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그렇다는 얘기죠. 폐차장에 가는 페라리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엔진을 쓰고 계시나요? 자신만의 엔진을 보셨나요? 자,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재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성향하고 재능이 복합된 나만의 능력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엔진을 알아야 되고요. 나만의 재주, 재능, 고유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엔진을 밟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했을 경우에 자기 실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실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지 어떤 완성의 지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엔진을 밟고 질주를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나은 질주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봤냐라는 것을 자문해 봅시다는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하기 쉬운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주로 상대하는 많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거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태반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밟아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최상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면 레슬로 선생에게는 만족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자아실현의 인문학이라는 수업을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그 수업을 처음에 설계하고 고안할 때 많은 전문가들의 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수들이죠. 연구원들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학문적으로 볼 때 자기 실현을 실행하고 그것을 진짜 감행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은 한 인구 대비 3분의 1도 못 된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게 필요가 있을까? 이건 일종의 사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단계 존경 욕구까지만 만족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뭘 더 욕심을 내라고 그러냐. 이건 선생의 좀 과도한 오지랖이 아니냐. 이런 비판일 수 있죠. 굉장히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반론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이 진짜로 삶에 충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소중한 사람은 그걸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제 자식들이 자기 실현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그러면 내 자식만 바라고 다른 학생들은 니들은 사치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부도덕한 교육자죠. 지 새끼만 챙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게 있다면 이들이 하건 말건 이게 있다라는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존경 욕구에만 매달려 있을 경우, 그러니까 늘 타인의 인정에만 목매달 경우에 이게 불만이 막 누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엄청나게 불행을 느끼는 이런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걸 뚫고 더 위로 올라갈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시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노인학자가 있는데, 친구가 노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학을 전공하는 사회학자예요. 그 친구 덕분에 많은 초고령의 이런 노인들의 인터뷰 자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때 다 된 8, 90 노인들한테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실패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 사업해서 10억 날렸어. 허허허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진짜로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시도도 안 해보고 지레 겁먹어서 못 해본 것들을 그렇게 후회하십니다. 못 해본 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엔진이 있는데 겁이 나서 밟아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아마도
기성세대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실현 욕구를 실현한다는, 이거 충족시킨다는 것은 인생에서 사치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나를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엔진을 발견했을 때 그걸 정말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극소수. 예를 들어 BTS는 것을 뭐 완전히 실현하는 쪽에 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그 노고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가장 나다운 나를 요만큼이라도 인식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발동 걸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아예 난 건 포기해버리려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엔진을 알고 요만큼이라도 시도하는 것. 그게 매슬로우의 자기실현 이론의 하나의 중요한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으로 돌아와서요. 이게 아니다. 네. 자, 아까 여기서 자기실현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교육의 목적,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모든 생존에서부터 지적, 예술적인 청달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통합해서 자기실현 욕구란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한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 접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우리의 학문적, 인문학적인 그런 도구로서 철학과 사학을 얘기했죠.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지난번처럼 클로즈업 화면 해가지고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